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직접 만나서 참 좋은 얘기도 좀 나누고 서로 의견도 이렇게 교환하고 그러면서 어, 뭔가를 이렇게 찾아 나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획하고 있는 그런 일에 혹시 제가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첫 화면, 저 지구의 모습이거든요. 그 푸른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대기권인데요. 저 대기권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특히 요즘 같은 가을 하늘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 두께가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수직으로 이렇게 달려 올라간다 그러면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뭐 어떤 곳은 몇 분이면 그냥 대기권을 뚫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가장 얇은 곳은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깊은 곳이 한 400km, 500km 정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얇은 공기층,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78억 명의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바글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저 가는 띠의 대기 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별일이 없는 게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 저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억 명을 훌쩍 지금 넘었고요. 사망자 수는 지금 한 450만을 넘어섰네요. 5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닙니다. 생명 현상을 그 메커니즘을 스스로 다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번식도 남의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세포의 DNA 안에 끼어 앉아가지고 그 세포가 DNA를 복제할 때 슬쩍 빌붙어서 복제당하는 뭐 그런 존재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유전자 쪼가리인데요. 그런 놈들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번 세기 들어와서도 대대적으로 당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2년, 2003년 SARS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유행병이고요. 또 메르스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 다 박쥐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죠. 참 박쥐는 왜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도 박쥐 그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선입관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번번이 이렇게 유행병을 일으키는 이런 존재가 돼버렸습니까? 박쥐가 특별히 사악해서 박쥐가 특별히 지저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다양성의 문제거든요. 박쥐가 많아서 그래요. 지구상에 사는 포유동물 종수의 거의 절반이 쥐고요. 쥐들이 제일 흔한 포유동물이고요. 나머지 절반의 대충 절반이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25%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요. 뭐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확률적으로 박쥐에서 올 확률이 높은 것뿐입니다. 쥐에서 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옛날에 유럽이 당했던 패스트, 흑사병, 그 쥐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경우에 우리 포유류끼리 이런 병원체를 서로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면 쥐 아니면 박쥐일 확률이 한 7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시인 나태주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이러셨는데 저는 박쥐도 연구해서 논문도 제법 여러 편 쓴 박쥐 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괜히 박쥐를 손가락질하는 게 못내 안타깝습니다. 박쥐 변호를 좀 하고 싶어요. 박쥐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로운 동물이거든요. 여러분이 박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브램 스토커가 창작해낸 드라큘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드라큘라 백작을 괜히 박쥐에다 비유를 하는 바람에 그 양반이 해만 떨어지면 창문을 열고 검은 망토를 두르고 우와 그냥 날아나가서 사람들 이 목을 물어뜯고 피를 빨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박쥐 그러면 괜히 박쥐가 우리 목을 물어뜯을 것 같은 그래서 피를 빨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확인한 박쥐 종은 1,400종이 넘습니다. 이 1,400종 중에요. 피를 빨아먹는 박쥐, 흡혈박쥐, 뱀파이어 배트는요. 딱 3종입니다. 나머지 1,400여 종 전부 꽂혀서 꿀 빨아먹고요. 과일 열매 먹고 모기 잡아주고 정말 이로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박쥐 변호를 하는데 뭐 별로 감동받으시는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박쥐에 대한 그 변호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박쥐들이 저희가 1,400여 종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은 열대에 살거든요. 박쥐는 기본적으로 열대 포유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뭐 우리나라에도 제가 국립생태원장 시절에 연구원들이랑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도 21종이나 살고 있더라고요. 제법 많은 거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열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 박쥐들이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서서히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온대지방도 살만하네 그러면서 자꾸 박쥐들이 그들의 분포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나온 논문, 국제 논문에 따르면요. 영국의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진이 중심이 돼서 연구한 논문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박쥐의 분포 변화를 추적해 봤습니다.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새로운 박쥐 생물다양성 거점 지역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중국 남부 지역. 이 중국 남부 지역에 지난 100년 동안 40종 정도의 열대박쥐들이 이주해서 들어왔답니다. 열대박쥐 한 종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개 한 2~3종 정도 서식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40 곱하기 2 하면 80이고요. 3 하면 120이잖아요. 대충 줄 잡아서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종류가 100종 정도가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공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대유행병 배후에 네,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더 심각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요.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를
완벽하게 멸종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죽이고 나면 저절로 우리들 간의 사회적 거리가 생겨서요. 더 이상 감염시켜서 못 죽입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한 건 아니지만 세균이 한 거지만 그 옛날 유럽의 흑사병도 유럽 인구의 당시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아유, 3분의 1 밖에라니요.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게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건데 제가 무슨 이런 망발을 합니까?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는 왜 못 죽였을까? 네, 감염시키지 못해서 못 죽인 겁니다. 충분히 많이 죽고 나면 감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우리를 완벽하게 쓸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배후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우리 요즘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그와 관련된 생물 다양성의 위기, 이런 것들은 코로나19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자연을 너무 막대했나 보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렇게 망가져서 결국은 우리를 또 해칠 수밖에 없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기후변화의 문제고요. 그로 인해서 벌어질 생물 다양성의 고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엘고 미국 전 부통령, 미국의 이상한 그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전체 국민의 투표는 더 받았으면서도 플로리다를 조지 부시한테 뺏기는 바람에 대통령을 못했잖아요. 그랬거나 말거나 조지 부시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유명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inconvenient truth, 우리말로 불편한 진실, 이런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실까요? 네, 얼마 전에 화상 회의로 엘고, 제레미 리프킨 두 분을 제가 함께 저랑 셋이서 대담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렇게 애쓰셨는데 어쩌면 좋냐. 진실은 지금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다. 네, 엘고가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경고하고 했건만 기후변화의 문제는 지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요, 이게 음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1880년 이래 우리가 기온을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해, 5해가 2015년부터 2019년입니다. 금년 무지하게 더웠죠? 네, 아마 금년 지나고 나서 어쩌면 2021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 이렇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마치 우리들이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불안을 일부러 조장하고 별일도 아닌 것을 지구는 언제나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데 저놈들이 괜히 저런 말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 주장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참 미안해 했잖아요. 여기 투발루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저분들은 각 집마다 자동차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무슨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걸 달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네,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잘 살겠다고,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에어컨 틀고 자동차 몰고 다니고 이러는 바람에 온실기체가 대기권에 축적이 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자꾸 녹아서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집이 바닷물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집이 물에 차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나라는 이미 뉴질랜드나 호주와 협상을 거의 끝내가는 모양입니다. 저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우리 그동안 참 이분들한테 그래도 말로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좀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도 얘기는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에 네, 여러분 저 뉴스에서 다 보셨잖아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전례 없는 홍수를 겪었습니다. 뭐 우리는 안 겪었나요? 우리 2020년 작년 우리 가장 긴 장마를 겪었잖아요. 무려 54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게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거든요. 재앙의 판도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최근에. 재앙이라는 건 원래 못 사는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요. 선진국은 그걸 바라보면서 안 됐다. 동정하면서 원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부터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런 지저분한 대유행병은 저 못 사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번에 제일 심하게 당한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제일 심하게 당했습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그동안 그래도 어떻게든 보듬어 보려고 하던 개념이 있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누렸던 그런 혜택을 우리 후손, 우리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존해서, 잘 보존해서 그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씨가 잘 안 먹혔습니다. 왜? 사람들은 은근히 심리적으로 미래 세대, 뭐 내가 직접 만날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내 지금 삶을 희생해야 되느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 안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PCC, 그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국제 공동체잖아요. 여기서는 해마다가 아니죠. 7년에서 한 8년 정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 따라서 각국이 정책을 개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동안 참 뻔질나게들 모였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껏 토론한다는 게 뭐했어요? 이번 세기 동안에 21세기 동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어떻게든 잡아보자. 이것도 합의를 못 봤습니다. 좀 보려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인 나라,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오바마 대통령 빼놓고는 뭐 역대 미국 대통령들 전부 얌체짓 했잖아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깡패짓을 했지만 파리 협약에서 그냥 탈퇴해버렸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파리 협약에 재가입하는 일, 거기에 사인하셨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기후변화의 이슈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전 세계에 표방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동안 생물학자들은 그동안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2도 미만으로 어떻게든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합의도 못 보는데 2도도 저희 생각엔 너무 높거든요. 만약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른다 그러면 저희들 걱정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2018년 지금 이 IPCC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 이회성 박사님입니다. IPCC 의장님이 이회성 박사님인데요. 저도 어쩌다가 UN 기구를 2년 동안 의장을 해봤는데요. CBD, 생물다양성 협약의 의장을 해봤는데 참 절망스럽더군요. 이런 국제기구에서 뭔가 이렇게 합의를 이룬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 야, 이회성 박사님의 이 리더십이 정말 빛났습니다. 2018년 송도에서 일어난 회의에서 그 세계 과학자들을 전부 설득해서 2도는 너무 높다. 1.5도로 낮추자. 그걸 이끌어내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또 옆에서 뭐라고 또 징얼거리네요. 1.5도도 사실 너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회의에서 1.5도까지 오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를 계산해 보니까 2030년에서 2055년 사이 어디선가 언제쯤인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IPCC 제6차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2018년에 잡았던 1.5도씨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적어도 10년은 앞당겨질 것 같다는 겁니다. 2030년에서 10년이 앞당겨지면 2020년 작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동안 이런 끔찍한 대재앙이 우리 증손 때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할 미래 세대한테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이 일이 우리 당대에 벌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농후해졌습니다. 재앙의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먼 못 사는 남의 나라에서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당대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이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새롭게 인식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인식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하신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2019년 11월에요. 교황님이 Ecological Sin, 생태적 죄를 인류의 원죄에 포함시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같은 피조물들끼리 그중에서 어떤 한 놈이 지가 좀 힘이 세다고, 제가 어떤 놈 얘기하는지는 지금 가슴에 손만 얹으면 다 느끼십니다. 네, 호모사피엔스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지가 좀 힘이 세다고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건만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그 다 소중한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그냥 이리 괴롭히고 이쪽으로 윽박지르고 죽이고 유린하고 이러는 걸 하느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참으로 흡족하도다 이러실 리가 있겠냐. 이게 원죄가 아니면 세상에 뭐가 또 원죄겠느냐. 저는 지극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황님이 이 선언을 하시고 2달이 안 돼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교황님은 뭔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저는 교황님 말씀에 세계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문제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우리 봤잖아요. 2018년에 호주에서
역대 최대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산불임에 틀림없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나갔죠. 네, 생물 다양성은 기후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기후변화보다 더 심각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시급한 문제는 생물 다양성의 고갈,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도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유럽의 유명한 그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에 계시는 우리나라 교수님이죠. 김위찬 교수님이 만들어내신 용어고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새로 열리다 보니까 아직 경쟁자가 별로 없어서 대박을 치기 아주 좋은 이득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시장, 그걸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요즘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바이러스들이 요즘 블루오션을 맞았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 역사에 이런 호황은 없습니다. 걔는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있나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건 지구로부터 약 한 25만 년 전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 한 24만 년 정도 동안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빌빌거리고 도망다니던 하이에나 눈치 보던 그런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불과 만여년 전에 농경을 하면서 농사 짓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물학자들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경을 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우리 전체의 무게를 재고 몇 명 안 됐겠지만 이미 우리는 DNA 연구를 해보니까 개를 기른 게 한 4만 년 전, 고양이를 기른 건 한 3만 3천 내지 3만 5천 년 전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농경을 한 건 한 기껏해야 한 2천 년 전이니까 우리는 농경을 하기 이전에도 개,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물들까지 다 합해갖고 그 당시 지구에 살던 포유동물과 조류 전체의 무게에다가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안 됐습니다. 1%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도 없던 우리가 지난 만여년 동안에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별의별 혁명을 다 일으키면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성공한, 그래서 지구를 뒤덮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 9월 현재 그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자, 그러면 78억 마리 곱하기,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학자라서 대충 마리수로 셌는데 78억 분 곱하기 한 60kg, 62kg 정도 하면 인류 전체의 무게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 동물들, 소, 돼지, 양, 말, 오리, 닭, 별의별 이런 동물들을 다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니까요, 오차 범위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지구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조류 전체 무게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이런 반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저 1, 2%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니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살다가 아무래도 나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나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주를 해보면, 내려앉아보면 거의 99%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예, 우리 10년 넘어
그냥 연례 행사처럼 조류독감 당하고 있고요. 네, 드디어 우리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불러온 엄청난 블루오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물 다양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나요? 네, 제가 신문에 글을 쓰고 사는 사람인데요. 신문에 글 쓰고 산 지가 금년으로 25년째입니다. 글도 참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별 이상한 글을 제가 다 썼더라고요. 2007년에는 철새들을 위한 변호 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철새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나도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노력해보마. 네, 이런 일이 우리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네요. 충남 어디 오리 농가의 주인이 복지부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오리 2마리가 비실거린다. 이상하다. 그러면 복지부가 달려가서 조사를 합니다. 해보니까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 그러면 복지부 직원들이 백의의 천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달려가서 원래는 저 오리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중하게 목숨을 거둬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저 구덩이를 파고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다 몰아넣고 끌어 덮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우리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작년 3월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일어나는데 절더러 기조발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조발제 하다가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시민단체에는 환호를 했고요. 정부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무슨 제안을 했냐 하면요. 이걸 사인하는 저 복지부에 고위공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살처분하라. 이 공문에 서명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책임을 지는 그분은 반드시 현장에 함께 참여하라라는 규율을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복지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이런 일에 한 번이라도 차출이 됐던 분은 잠을 못 이루신답니다. 눈을 감으면 저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르는 그 오리들의 소리가 귀에서 너무 크게 들린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철새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철새들이 옮겨줬다는 겁니다. 철새들은 해마다 조류독감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몰살당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몇 명 죽는 거고 그 빈자리를 강한 아이들의 자손이 메우고 원래 그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천수만에 저 철새 사체가 몇 마리 발견됐다. 조사해 보니까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더라. 주변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므로 철새가 옮겨줬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까? 누가 옮겼어요? 자동차가 옮겼고 사람이 옮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베리아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께서 과연 우리나라까지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신만고 끝에 천수만에 내려앉으셨다고 칩시다. 그분이 무슨 억하심정에 아니면 무슨 사명감에 나 기어코 한국에 있는 내 동료 오리들이랑 이 바이러스를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프신 몸을 이끌고 40km를 더 날아오셔서 오리 농장에 들려가지고 너희도 가져라 그러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을 하나요? 저 이런 걸 또 썼어요. 2019년에 이번엔 멧돼지를 위한 변호라는 글을 썼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멧돼지들이요.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것도 바이러스 질병인데요. 여기에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에 돼지 농가에 옮겨준다. 그래서 지금 산에서 무참히 사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유행하는 질병인데요. 우리나라 멧돼지들께서 어떻게 감염이 되셨을까요? 뭐 피라미드 여행 가셨나요? 피라미드 구경 가셨나요? 비행기 타고? 그랬다가 감염이 되셔서 여기 와서 돼지들한테 지금 옮겨주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옮겼습니까? 누가 옮겨 다녔습니까? 비행기가 옮겨 다녔고 자동차가 옮겨 다녔고 사람이 옮겨 다녔고 사료가 옮겨 다녔지 멧돼지가 옮겨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멧돼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동물을 기르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 잘 낳는 닭, 육질 좋은 오리, 소를 기르겠답시고 그 우리가 원하는 형질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인위 선택을 수만 세대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르는 가축은요. 예전에 황수옥 박사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요. 거의 복제동물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쏙 빠진 복제동물들입니다. 그러니 한 마리만 걸려도 옆에 놈이 걸리기 쉬운 거죠. 게다가 우리는 이들을 기를 때 평소에 절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마리만 걸려도 옆에 금방 또 걸리겠죠. 네, 우리가 그들을 기르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도대체 야생동물이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 과학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이기적 유전자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는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호킨스 교수가 온전히 자기 이론만 가지고 쓴 책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윈 이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였다라고 칭송받던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의 그 논문, 어려운 논문 내용을 쉽게 풀이해 준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쩌다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펜스테이트에서 석사를 마치고 당시 미시간 대학에 계시던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의 박사학위 제자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싸고 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영국 왕립학회에 출대가 되시는 바람에 옥스퍼드로 가시는 바람에 못 따라갔습니다. 늘 아쉽습니다. 선생님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 논문에 수학을 많이 사용하셨던 그래서 어렵죠 읽기가. 수학만 잘하신 게 아니고요.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과학 논문 안에 거침없이 문학적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한 문장 제가 소개합니다. Nature abhors pure stands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 말을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니 우리는 자연이 순수한 곳이라고 배웠는데 순수를 혐오하다니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순수하다는 얘기는 유전자 다양성이 쏙 빠져가지고 그냥 한두 가지 남았다 그런 얘기죠. 자연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분화합니다. 시간만 주면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고 있다. 알파, 베타 그러더니 요즘 델타 나왔고요. 감마 나왔고 또 뮤 나왔답니다. 조금 있으면 엡실론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네, 끊임없이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변이들이 충분히 축적이 되면 새로운 종이 되는 거고요. 네, 자연은 이런 곳입니다. 제가 요즘 좀 철학적이 돼 가는데요. 혹시 우리 인류의 불행은 자연은 끊임없이 다양화하는데 그 속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성을 줄여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생기는 건 아닐까. 네, 제가 엉뚱한 얘기합니까?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놓고 회의하다가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다 째려보시잖아요. 우리 다양한 거 싫어합니다. 기어코 한 목소리 해야 되고요.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자연은 다양화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성을 자꾸 없앨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이슈의 답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운이 참 좋았습니다.
에이, 거의 500만 명이 죽었는데 무슨 운이 좋아. 뭐요? 예전에 유행병이 돌고 난 다음에 백신을 만들고 그걸 공급하는데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씩 걸렸거든요. 우리 이번에 1년도 안 걸린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백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백신 덕에 지금 이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재앙에서 구원해낸 게 과학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럼 다음번에 또 벌어졌을 때 그때도 또 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네, 물론 과학자들이 열심히 해서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1년 걸린다 그러면 그 와중에 또 한 500만 명은 죽을 거고요.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계속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래서 저는 그 백신만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에 일찌감치 제가 백신을 따로 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은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그러는 덕에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행동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더 좋은 백신이 있습니다. 생태 백신입니다. 저 자연계에서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계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뭔가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 거기서 구태여 인간계로 흘러넘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자연을 훼손하고 그 안에 야생동물을 자꾸 건드리고 괴롭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생태 백신이라는 걸 인류 역사에서 제가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은 많은 분들로부터 자연을 보호합시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연 보호라는 말을 제가 생태 백신이라는 말로 바꾼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꾸는 순간 달라져야 됩니다. 그 전에 자연 보호를 들으실 때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셨더라도 이제 제가 생태 백신이라고 부르는 순간 백신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적어도 70 내지 80%가 같이 맞아야 집단으로 면역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보호라 그럴 땐 말 안 드시더라도 이제 제가 생태 백신이라 그러면 세계 78억 중에 한 80%는 동참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제 고민, 제 기여 뭐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대석학들이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드디어 우리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봐도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어떤 전환을 해야 되냐. 그냥 대전환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류는 일찍이 언어적 전환, linguistic turn도 겪었고요. cultural turn, 문화적 전환 뭐 이런 거 겪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술의 전환, technological turn, 뭐 정보의 전환, informational turn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다 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래서 생태적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저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현명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저 동의 못합니다. 현명한 인간이라는 자화자찬 이제는 적고요. 지구의 다른 생명과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호모 심비우스, 공생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아까 국제기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국제기구의 효율성은 참 실망스럽더군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국가로 다 나뉘어져 있는 이 현실에서 그 국가들이 모여서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유엔이나 이런 기구들.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국가들도 노력하잖아요. 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선진국들이 다 선언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굉장한 결심을 한 거거든요. 쉽지 않은 결심입니다. 네, 국제사회가 결심하고 국가가 또 정책을 만들고 저는 굉장한 요즘 그 기대감을 갖게 된 게요. ESG 때문에 그렇습니다.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세계적인 대투자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기업이 이윤을 얼마나 남겼나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전부 발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움직이면 세상이 빨리 변합니다. 기업처럼 훌륭한 조직이 없잖아요. 네,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업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나머지 하나가 남았네요. 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써먹던 아프리카 속담이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참 많이 써먹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속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맞을까를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 맞고요. 미처 못 맞은 자들은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백신을 만들어 놓고 누가 먼저 맞아야 되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로원에 모여 계시는 어르신들부터 먼저 맞히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의료진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맞아야 한다.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 함께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백신 맞았는데 우리 옆집이 안 맞으면 저 나갈 때 마스크 못 벗어요. 옆집도 같이 맞아야 우리가 다 벗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함께 가는 사회라는 거. 우리 이거 그동안 얘기만 했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었잖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죠. 그분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나 인간 사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 같이 이타적인 분,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 그런가 하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그러는 아주 더러운 이기적인 놈들. 아니면 평소에는 뭐 그런 대로 자기 삶을 살지만 상황이 변하면 기꺼이 사회를 위해서 나서는 우리 월급을 뭐 딱히 더 주는 것도 아닌데도 코로나 환자들 돌보겠다고 자원하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진들 또는 뭐 우리들 중에는 아주 그냥 그 세상의 얌체들을 보면 못 견디는 분 계시잖아요.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도 기어코 응징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집단이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타적인 사람은 몇 분 안 된답니다. 그건 놀라울 일이 아니죠.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세상에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기적 인간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랍니다. 5분의 1을 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사회라도 3분의 1을 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 전체의 5분의 4, 적어도 3분의 2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응적 인간입니다. 아예 그냥 내일 하기 바쁜데 태안반도에 기름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우리 휴가 반납하고 걸레 들고 뛰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보응적 인간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를 자꾸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그런 변화를 앞당겨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책도 썼습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생물학자들의 죄가 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자연은 그냥 무조건 물고 뜯는 경쟁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최근 한 20, 30년 동안에요. 저희가 자연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니까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자원을 원하는 존재들은 많으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없애고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손을 잡아서 함께 사는, 함께 살아남는 그게 자연의 가장 흔한 일이더라고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요즘 이런 거 가르치고 있네요. 강원도 강릉에 옥천초등학교에 분교가 있는데요. 운산 분교라고 부르는데 학생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19가 벌어지는 내내 이 학교는 문 닫은 적이 없어요. 60명 미만이면 문을 안 닫아도 됩니다. 저는 자꾸 교육부가 학생 수 줄어든다고 학교를 없앨 게 아니라 저는 학교를 작은 학교로 다 쪼개갖고 많이 만들면 좋겠네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저절로 일자리 창출 아닌가요? 제가 가서 이 아이들에게 그냥 칠판에다가 열심히 생태학이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이 묵론에 나가서 뒷산에 가서 자연을 함께 관찰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요즘 우리 저 사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예? 과연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지금보다 더 험악한 그런 질병이 돌고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나 하는 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고맙게도 이 학교에다가 작은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생명 다양성 교실이라는 걸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우리 제 가까운 분들이 수시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생명다양성 재단입니다. 제가 2013년에 조유명한 제인 그달 박사님, 침팬지 연구하시는 제인 그달 박사님하고 함께 손잡고 만든 재단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일하는 공익재단 운영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후원금이 있어야 월급이라도 줄 텐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단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 강의를 마치면서 작은 호소를 해볼까 합니다. 네, 생태적 전환, 그런 일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요. 후원이 필요합니다. 생명다양성재단이라고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면요, 나오거든요. 후원할 수 있는 소개도 저희가 해놨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면 제가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날강도도 아니고 대백주대낮에 칼 들고 돈 내놔 이러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네요. 네, 그러면 그런 거 하기가 싫으시면요. 제가 어떤 분 꼬드김에 넘어가서 최근에 유튜버가 됐거든요. 재단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재단을 운영하라고 되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요. 네,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게 없네요. 제가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네, 저희 재단에 그냥 백주대낮에 제가 돈 내놔 하는 게 싫으시면 그냥 제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해주셔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